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우리 삶과 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애나 렘키는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고요.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여러 저널들의 100여 편의 글과 논문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수만 건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대한 어떤 발표도 많이 했고 임상 경험도 많이 있는 경험들이 많은 그런 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로서 도파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이 많을수록 그 경험의 중독성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이제 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들인데요. 어,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도파민 수치가 일반적인 상태보다 약 30%에서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1998년에.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게임의 중독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서울대 이경민 교수님이 이제 기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로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도파민 분비가 50% 증가하고 성행위를 할 때 최대 100%, 코카인을 사용했을 때 약 350%,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했을 때 약 120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책에서도 찬물 입욕, 찬물로 목욕하는 거, 그게 도파민 농도를 250%, 그리고 노르에피네르핀 농도를 530%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음식에 중독된 듯이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것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논지를 따르다 보면은 게임 자체도 그 게임의 중독성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고 게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게임 자체에 게임을 하면서 중독되는 사람들 혹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 그런 것도 많이 발견은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죄악시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경향성 정도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그만두기 어려울 때가 있다. 깊은 몰입은 그 자체가 마약과 같다. 몰입은 도파민을 분비하고 특유의 도취감을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무아지경은 부자 나라에서는 큰 보상을 보장한다. 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친구와 가족과 맺는 밀접한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인생에서 덫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중독돼서 몰입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성과를 이뤄내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방해를 받고 정상적인 행위들이 방해를 받는다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그리고 뭐 게임에 중독돼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던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몰입하는 정도 등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서 중독을 중독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마초를 니코틴으로 비디오 게임을 외설물로 바꾸는 것은 효과적인 장기 전략이 아니다. 강력한 보상이라면 그 자체로 중독성이 있어 또 다른 중독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신현준 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금연하려고 금연껌을 씹었는데 금연껌에 중독돼서 6년을 씹었다.
근데 금연개면 이제 엄청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김수미 씨도 이 신현준 씨한테 소개를 받아서 금연껌을 씹었는데 8년을 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연껌 중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라고 줄 수 있는 건 약물을 포함해서요. 모두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중독 하나를 다른 중독으로 맞바꾸고 싶지는 않으니 당신이 고통을 참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초 환자와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통을 없애려는 그 약물에 너무 의지하면은 또 안 되겠지만은 그 의사의 지도하에 초반에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방법입니다. TV 코드를 뽑았다, 게임기를 차고에 버렸다, 신용카드는 잘라 버렸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방법도 굉장히 이제 솔솔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안카드 같은 것들 자르고 계좌를 폐쇄해서 매매에 중독된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자기 구속이 완벽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통찰과 이해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없이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위에 우회수를 받아가지고 음식에 대한 중독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4분의 1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없이 어떤 물리적인 방식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으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간적 기회를 두고 사용에 한계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중독이 됐으면 게임은 뭐 하루에 한 3판만 하겠다. 뭐 그다음에 뭐 담배는 뭐 몇 개 피만 피겠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손석희 아나운서 시절에 라디오 방송을 할 때 라디오 방송 하기 전에 하루에 딱 한 개 피만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게 굉장한 절제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학자 뭐 S.H. 아메드와 조지 쿱의 연구에 따르면 코카인을 하루에 6시간씩 무제한 접근이 허용된 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를 점점 더 많이 누르다가 결국 지치거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만 코카인에 접근한 쥐들은 수일간 계속해서 일정량의 코카인에만 기대는 그 절제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 제한이나 어떤 제한을 두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격한 접근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앤이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 이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거를 치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여행을 갔다가 무알콜 맥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알코올이 조금 섞여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모임에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의 후원자가 그 금주 날짜를 다시 세기를 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후원자는 소량의 알코올이 대량의 알코올로 변하는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의 알코올도 안 된다라는 접근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처음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방식이 그녀에게는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렇게 배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 하나만 피자고 했다가 계속 피게 되고 술도 한 잔만 하려겠다 계속 마시게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자체에 이 그녀가 참여한 것에 또 다른 효용은 뭐냐면 건전한 수치심이죠. 계속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알코올을 그러니까 금주를 했다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의지력을 다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에서 사실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 러프와 몇몇 연구자들에 따르면 전두엽의 신경 흥분성이 높아지면 거짓말 빈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절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 사람이 솔직하게 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솔직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 인간의 사고와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과학자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통계적이나 과학적인 어떤 연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의 중독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상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쉽게 읽히거든요. 쭉쭉 읽히는데 쭉쭉 읽히면서도 다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는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읽은 바대로 이제 그거에 대한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신과의 약물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 혹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약물이 무조건 답은 아니구나. 그것이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특성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중독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해법도 있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손쉽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는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감내하는 전공법을 선호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든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기에 고통을 감내를 하면서 그것을 의지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임시 방편의 또 다른 중독으로 중독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 중독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저는 사실 뭐 운동이라던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조절력을 담당하고 은은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세로토닌 호르몬과 관련된 어떤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이런 중독을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걷기 운동이라던가 뛰기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뭐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음번에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한 책을 또 살펴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